어,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림 시작했어요. 불을 켜자마자 별에서 꽃까지 아까 소개했던 그 그림이 보였고, 세수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림 하다 보면은 바로 붓을 들고 싶어서 세수도 안 하고 밥도 굶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직 한 끼도 못 먹다가 집에 가서 이제 2시쯤에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호프집에서 준 원래 산삼주 병이었는데 더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그는 술을 여기 맞은길 사랑방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걸 한 2잔 하고 치즈를 구독자가 사준, 유튜브 구독자가 사주신 치즈를 3덩어리 먹고, 뭐 나름 웰빙이죠. 더덕주에다가 치즈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이 좀 풀려요. 그래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얘기랑 맞물려 있어서, 사람들은 예술가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예술가라면은 실제로 정치인보다 더 정치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예술하는 게 더 좋아서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라든가 그런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그 선생님, 일랑이종 선생님 8순 기념 전시회 뒤풀이를 어떤 조그만 호텔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80년을 회고하는 제자의 제자들이 모인 3대, 한 3, 40명 모인 그 자리에서 4.19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봤는데, 4.19 이것 때 일랑이조 선생님이 이 종아리에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운동 할 때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술가인데. 그러니까 총을 맞아가지고 지금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뭐라 하더라, 민주화 유공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연금도 받으셔요. 직접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종로경찰서에서 있었던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신과 같았고 박정희보다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체감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신처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때 총상을 입고 잡혀 들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시위를 나가서 총을 맞고 종로경찰서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그것도 저는 하나의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늘 그랬어요. 먼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앞에서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결국 하게 되고 마는데, 제 그동안 그 성장해온 배경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그림이 감각의 정원이라는 시리즈인데, 두 개의 그림이 가운데 동굴이 있어요. 블랙홀 또는 동굴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굴 밖에는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 안쪽에 죄수가 묶여 있고, 그 사슬에서 풀려났다가 밖에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가서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야, 밖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자연스럽게 그 플라톤 동굴의 비유하고 저는 노회찬 씨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문제가 통계가 있는데, 투신자살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힘없이 떨어지면 2m, 자기가 조금 힘있게 떨어지면 4m, 한 사람이 밀거나 던지면 6m, 6m 이상은 두세 사람이 던졌다는 얘기예요. 기절한 상태에서 또는 죽은 상태에서 많이 두 사람이 던질 수 있죠. 두 사람이, 그죠? 그게 8m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락 장소가 2m, 8m인데 이게 완전히 역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때 보이는 칼럼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굳이 제가 지울 필요는 없는 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거든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도 권력의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저는 권력의 욕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욕망과 권력의 욕망이 동시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매슬로우의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슬로우의 소속감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고, 매슬로우의 자존감의 욕구는 권력의 욕구예요. 인간의 그 어떤 우리 집단 생활을 하는 포유류, 영장류의 자존감의 욕구는 권력의 욕구랑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정치도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 노회찬 정치인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다지 근데 그때는 저는 정말 자살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보이는 칼럼을 찍었거든요. 왜냐면 뉴스가 나온 바로 직후 한 2-3시간 후에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게 보이는 칼럼이. 자존감이 없고 소속감이 없고, 아무튼 로맨스 없이 스타일이 생기지 않고 스타일 없이 뷰티에 이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찍은 보이는 칼럼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추락 장소, 휴대폰 문제, 잡힐 유서가 없다 등등등 보니까 이건 타살이네. 제가 5.18 얘기를 넘어갔다가 다시 이 그림으로 들어오든지. 아무튼 그림 마무리하자니까. 이거는 동굴 밖에 있는 정원이에요. 이데아예요. 꽃밭은 현실이고 저 동굴 깊숙한 곳은 미지의 세계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이게 감각의 정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미시의 세포가 작용하는, 저는 세포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보거든요. 세포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막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작용하는 물질들이라든가 이온이라든가, 그 세포가 하나가 느끼는 것들하고 우리 인간이 감각적으로 세상을 느끼는 거하고 이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이제 그 동일시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나간단 말이에요. 감각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거, 뭔가를 우주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도 감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어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아우르는 축으로서 감각이라는 것을 놓고, 그 감각을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감을 상상하면서 이런 색깔들을 집어넣고, 이거는 좀 그 향기 같은 거를 좀 많이 신경 쓴 거고, 이거는 좀 더 시각적으로 정말 정원처럼 한번 완성해 보고 싶은데, 아직 이건 한 70%, 이건 한 50% 진행된 상황이죠. 5.18 얘기를 해볼게요. 5.18 때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작은아버지가 시민군으로 참여해서 직접 전투를 했거든요. 총을 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월남전에서 전사하셨잖아요. 관통상을 입고. 우리 선생님도 4.19 때 총 맞은 사람이고. 그게 제 배경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냐면은 폭력이 굉장히 무서워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 강한 힘의 폭력을. 근데 그때 5.18 때 시민군들 중에서 총을 쏘아본 사람들이 있는 그 시민군을 모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시민군들을 모집하는 그 주동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 광주 지역의 조폭이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깡패들. 자, 그래서 우리 이건 체험담이죠. 우리 작은아버지 직접 들려준 얘기예요. 몽둥이를 들고 왔더래요. 몽둥이를 들고 와서 지금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가서 싸울래? 여기서 맞아 죽을래? 뭐 이런 분위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보니까 분위기가. 왜냐면 약간 그 조폭들의 분위기 있잖아요. 깡패들의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야 여기서 내가 안 나간다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위협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가서 싸우자.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고가 이렇게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고 해서 결국 총을 잡고 싸우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부상도 안 나가셨는데 총을 어떻게 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동학혁명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주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의 그 제자 자로가 약간 그 당시에 그 주먹계의 우두머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로를 제자로 둔 다음에 나한테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 동학군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투하러 나가야 돼요. 근데 아주 정장 차려입고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가서 우리 저 같이 나가서 좀 싸우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모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약간 주먹을 쓰던 사람들이 주동자가 돼서 우리가 계엄군하고 싸우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동학혁명 때도 있었고 5.18 때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것을 이번에 이제 노회찬의 죽음과 그다음 이재명의 그 조폭 연루설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붉은산이라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붉은산의 그 사람 그 주인공의 이름이 사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사기예요. 그 야생 고양이과 중에서 좀 큰 거. 사과하고 시라소니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슷한 정도의 등치일 것 같아요. 시라소니가 작아서 시라소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같은 종류일 수도 있고 좀 찾아봐야 돼요. 네,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그 사기라는 사람이 막 동네 아녀자들 괴롭히고요. 막 강간도 하고. 그러니까 불량배예요. 그냥 동네 불량배예요. 아주 껄렁껄렁하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사는 통행세나 받고 뭐 그런 정도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더 큰 적이 나타나요. 더 큰 적이 바로 이제 일본 앞잡이. 그러니까 진짜 일본인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 그 지역 주민을. 근데 보세요. 늘 힘에 순응해왔던 사람들이 자 A 유형의 깡패가 있고 B 유형의 깡패가 있고 C 유형의 깡패가 있다고 칩시다. 점점 갈수록 힘이 커진다고 칩시다. 자 A 유형한테 내가 순응해왔어. 왜 한가하면 내가 다칠 것 같으니까. 근데 더 큰 B 유형이 얘보다 더 나쁜 놈이 나타난 거야. 더 큰 깡패 권력이 나타났어. 그러면 순응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항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항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18 때
동학 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동자들이 원래 좀 깡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큰 악이 나왔을 때 그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야 우리 보호세 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삥 뜯으면서 다니는 그 조폭들의 명분이 그게 사실 역사적인 명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악이 나타났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산에서 그 결국엔 그 사기 바로 그 일본 군 내지는 일본의 그 행정관 뭐 이런 사람한테 반항을 해서 맞아 죽어서 쓸쓸하게 논두렁에서 죽는 걸로. 근데 거기서 얘기한 붉은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응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응하더라는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흔히 그 단물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권력이 강한 사람의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남는데 이제 급급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사람은 더 큰 악이 나타나면 대들더라 이거죠. 비록 죽을지라도. 그런 이제 그걸 다루고 있고 이제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재명 노회찬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붉은산이라는 그 문학 작품이 생각이 계속 나요. 5.18, 4.19 다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더킹이라는 영화 맞죠? 더킹 거기 보면은 그 검사 권력 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조인성이 주인공이었죠. 왕따 당하려고 하는데 조인성을 끝까지 살려준 친구 하나가 조폭 친구잖아요. 그리고 조인성이 법적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할 것들을 대신 해주고 그때 그 영화 보면서 그 친구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인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친구죠. 결국 나중에 죽지만 더 큰 깡패한테 죽는 거죠. 더 강한 깡패한테. 만약에 노회찬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늘 한두 명을 보디가드로 붙여주는 조폭 친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노회찬한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타살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자살 말고 좋았겠죠.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늘 두 명이 따라다니면요 3명을 한꺼번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증거가 잡히잖아요. 네. 이거 뭐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도망가면서 막 촬영할 수도 있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라면 3명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힘들거든요. 2명만 붙어 있어도 1명만 붙어 있어도 상황은 달라져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타살이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그랬다면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친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재명 조폭설로 넘어가 보자고요. 조폭 연루설.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붉은산에서 사기라는 존재는 더 악한 일본이라는 일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동네에서 나쁜 놈이었다니까요. 근데 더 강하고 더 악랄한 놈이 나타나니까 싸울 만한 사람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짜증이 나요. 왜? 얘는 깡이 있으니까. 싸우다가 죽죠. 네.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 저는 이재명의 그 인간 그 마음속까지 들어갔다 나와본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착취당하는 국민들이 없게끔 자기가 한번 진짜 민주공화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한테 조폭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TV 보면서 아시죠? 조폭하고 연루됐대 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뉴스를 못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김부선 김부선 그것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했느냐 그 바람을 폈느냐 안 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조폭 연루설이랑 좀 관련이 된 문제인데 자기 욕망에 솔직했느냐 솔직하지 않았느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간간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통죄가 사라진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이런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이냐 아니냐 또 뭐 더 자비로운 거냐 무자비한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그게 뭐 소설이에요. 이거는 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맞았다면 관계를 갖는 게 자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정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예술가로서 하는 얘기고 학교 선생이나 뭐 교육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해석의 다양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의 정원에는 감각의 정원이라는 게 360도의 방향으로 자라는 화초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작은 땅에서 정원을 가꾸기 때문에 다 하늘로 자라는 화초만 있잖아요. 근데 지구 차원에서 보면 저 반대쪽으로도 자라는 화초가 있다고요. 반중력으로 자라니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제 이 꽃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간에 뿌리를 두고 안쪽으로 자라는 꽃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 다중정원은 바깥으로 자라기도 하고 안쪽으로 자라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홍채이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그 홍채의 다양성, 홍채 색깔의 다양성, 다양성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채 인식을 하잖아요. 그 다양성을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자기 스스로 해석의 다양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폭 친구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씨한테. 그 연루된 거를 다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세옹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게 굉장히 조폭 친구가 있길 정말 다행이다라는 더킹에서 들개파한테 뼈도 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걸 막아준 게 조폭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김기춘으로 비유되는 그 정우성 세력에 다시 맞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영화, 문학작품이라는 게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소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문학의 목적은 용서를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거, 역지사지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문학이라는 게, 소설이라는 게. 최근에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참, 이 그림은 또 그림 홍보도 해야 되니까 2008년에 제가 이제 조그만 이름 없는 아트페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315명인가 그 정도 에서 가장 그림을 많이 파는 작가였거든요. 개수로, 퍼센트로 거의 한 75% 정도를 팔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팔렸던 게 이 감각의 정원. 그 당시에는 제가 제목을 다중지성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중성에 초점을 더 맞췄거든요. 근데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감각의 정원으로 좀 바꿨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도 다중성이 있고요. 그것을 잃으면요, 자기 안에 다중성을 잃으면 건강을 잃게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세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항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20배를 만든대요. 20가지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항원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미리 추측을 한답니다. 이 바이러스가 내년에는 어떻게 변종을 할까라고 추측을 한다, 생각을 해요. 세포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러면서 면역세포가 그것을 추측해서 항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분으로 약 20개를 더 만든다는 겁니다. 20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바이러스에 강한 거예요. 전염병에 강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염병이 바이러스를 돌연변이 시키는 속도보다 내 면역세포가 얘가 변종을 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더 영리한 거예요. 자기 면역세포가 더 영리해야, 더 민감해야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미래학 강의를 할 때 바이러스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인간이 건강을 지키는 문제는 300년에서 3000년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수술, 치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변종을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자기 면역력을 길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테라피 문화가 요즘 헬스케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에서 리빙랩 개념으로 넘어갔어요. 생활 속에서 병을 예방하자. 예방의학의 그 핵심에 있는 게 이 삶 자체가 병원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한순간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게 내 몸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 빅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공유가 되고 공개가 되는 그것 자체가 리빙랩이에요. 우리 활동 자체가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연구소는 연구소 안에만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구소예요. 근데 우리가 웨어러블이라든가 센서링 공기 중에 막 나노 센서가 돌아다니고, 지금 얼마 전에 MIT에선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세포 크기의 센서를 개발했다는데, 그게 이제 환경지능이라는 거예요. 생활환경지능이라고 그러는데, 공기 중에 이제 막 센서가 떠다니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지구 전체가 랩이 되는 거예요.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막대한 우리 몸속에 있는 의료 빅데이터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의료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그것을 모아서 연구자들을 돕게 되고 치료제를 만들게 되고 해요. 그리고 사고 예방은 어떻게 하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또 센서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도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정말 전쟁 같은 게 나지 않는 한 자동차 사고라든가 어디서 그 산업재 어디서 일하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예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사고도 안 나.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을 잘못해서 또는 뭐해서 이런 것도 이제 막 제어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다 해결이 되는데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되는 게 바이러스예요. 전염병, 팬데믹. 근데 이것은 면역력이, 내 면역세포가 영리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면역세포는 어떻게 영리해지느냐예요. 여러분, 면역세포도요, 상상력이 부족하면 바이러스한테 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도 상상을 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도 상상을 한다고요. 바이러스가 5가지 상상을 할 때 우리 면역세포는 6가지 상상을 해야만이 살아남아요. 내가 이렇게 변종할까요? 나중에 이렇게 변종하겠는걸 내가 미리미리 항체를 만들어 놔야 되겠어? 이래야만이 살아남는다. 근데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는 어떻게
더 영리해지죠? 우리의 삶에서 상상력이 제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술치료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술치료 개념. 왜 암 환자가 예술치료를 하고 사진을 찍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왜 암이 낫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상상을 하고 문화를 즐길 때 면역세포가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암세포의 증식을 감지하고 그것을 파괴하지 못했던 면역세포들이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닮아간다, 면역세포. 이게 제 두뇌사용 설명서라는 책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헬스케어라든가 제가 예전에 블록체인 강의할 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암호화폐에 그거를 보장해주는 뭔가 보장성. 예전에 금본위제 때 그 금과 같은 것을 중간에는 예술제품이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건강 수명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헬스케어 기업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헬스케어하고 예방의학하고 그 면역력 증강에 있어서 뭐 지금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극복된다고 봤을 때 사실 뭐 잘 못 먹더라도요. 문화예술 즐기면서 배는 고파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면은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통합치료, 통합 문화치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에 지금은 예방의학의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문화치료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문화로 마음을 치유하는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료보험료를 감당을 못해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일깨워주고 예술을 하게 하고 문화를 즐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프론티어 예방의학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작은 병의 원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면역세포가.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화치료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현재 병원 시스템에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화폐의 본의 자체가 우리의 건강하고 즐거운 수명으로